줌을 내서 이제 색채 부분 다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채라는 거는 참 사실 색채만 설명을 해도 한 달은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범위도 넓고 하회에다 국한시켜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디자인의 요소 부분에서 사실 잠깐 설명하기는 좀 굉장히 아쉽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열흘씩 한 달씩 이렇게 떠들어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여러분들이 좀, 요 부분은 조금 어렵겠다, 혹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고, 또 책에도 그래도 나름의 열심히 설명을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으로 보자면 2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236페이지고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갈 텐데, 우선 그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색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이라는 거는 한자로 표기를 한 빛색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색 이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없으면 색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거. 밤에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기는 저 옷은 빨간색이고, 빛이 한 점도 없는데, 저 색은 보라색인데 채도가 좀 낮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눈이 문제가 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빛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색을 구별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색이라는 거는 빛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빛 내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빛 내에는 여러 개의 어떤 그 빛들로 가시광선이라든지 혹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겠죠. 자, 태양에서 어떤 그 빛 에너지가 저희 쪽으로 와서요, 지구로 와서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런 빛들은 산란하기도 하고 굴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 눈에 어떤 빛의 어떤 특정 부분이 인지가 되면서 우리는 이게 무슨 색이구나, 이게 어떻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보통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선의 그 빛의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빛 영역을 넘어선 부분은 자외선이고요. 그 빛 영역보다 더 파장이 짧은 그 아래의 부분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빛이라는 거는 단파장에서부터 우리가 장파장을 얘기를 하는데, 푸른색 계열은 파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빛의 이 에너지 그 파장, 그러니까 빛의 운동성, 요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파장의 폭이 파란색 계열은 짧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붉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장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파장 위쪽에는 적외선 인프라레드라는 게 있고요. 단파장 그 밑에는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라는 그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장파장은 힘이 좋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허리다 빨간 조명 대주죠. 그게 바로 그 인프라레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빛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몸을 투과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몸에 전혀 유해하겠죠. 오히려 몸에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로 들어와서 이게 투과돼서 지나가지 못하고 어떤 잔해를 남깁니다. 그게 기미주근깨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빛을 여러분들 UV 지수가 얼마예요? 그러고 선크림 같은 거 사시잖아요. UV 지수가 40인데 높아. UV 지수가 16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 하시죠. 이 UV라는 게 울트라바이올렛의 약자입니다. 즉 자외선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얼마만큼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UV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렇게 자외선이 오네. 이건 피해야 되고 이렇게는 못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빛 안에 이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분만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색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기는 하지만,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려도 좀 저게 무슨 말이지?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빛이라는 건 어떻고 또 이 빛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내려가면,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색의 수능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37페이지인데요. 자, 색의 수능은요, 밝은 곳에서 있다가 어두운 속으로 딱 갔을 때, 혹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딱 갔을 때, 사람들이 적응하는, 눈이 수능하는 이걸 가지고 명수능,
책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암수능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명수능이라는 것은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딱 나왔을 때 사람의 눈이 밝은 곳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것.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암수능이 될 거고요. 그런데 보통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보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왔을 때 훨씬 더 그 반응하는 속도가 늦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면 한참 동안 안 보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서 보이죠. 근데 이게 빨리 되는 동물이 있죠? 인간은 아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엔. 그래서 카메라 렌즈처럼 이게 이렇게 확 이렇게 조여졌다가 풀어졌다. 고양이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가 명수능, 암수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색채 현상 흡수라든지 반사라든지 산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번은 중요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얘기할 때 학명을 얘기를 하고 보통명을 얘기를 해요. 학술적인 이름도 있고 우리가 그냥 흔하게 부르는 보통명도 있는데 자, 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생명이라든지 계통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빨강, 어느 정도의 파랑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색을 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색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관용생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용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뭐 남들도 다 쓰고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이렇게 쭉 써오던 걸 관용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익숙하게 써오는 것들, 그런 생명들을 관용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관용생명은 자, 외우기도 쉽고요. 부르기도 쉽고요. 이해도 빨라요. 그런데 정확한 색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거죠. 하늘이 참 파랗다. 하늘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보는 하늘색이 다르고 한국에서 보는 하늘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한 이 정도의 하늘이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늘색이라는 것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하늘색의 그 정도의 파랑의 정도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정확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관용생명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관용생명은 뭐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거, 뭐 식물에서 유래된 거, 바이올렛색 이런 거, 동물에서 유래된 거, 쥐색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광물에서 유래된 거, 뭐 이런 것들, 루비색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다 이런 것들의 생명은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생명에 대해서도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색상은 처음에 색의 3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로 분류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색상이 뭐예요? 명도가 뭐예요? 채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색상은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색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명도는요. 색의 밝고 어두움이 명도입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채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채도는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도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많은데 채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색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색이 얼마만큼 채도가 높냐. 이건 얼마만큼 이 색이 고유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냐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결혼하셨어요. 그 다음번에 이 두 분 사이에 내려온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성격과 할머니의 성격을 반쯤 닮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 두 분의 성격을 반쯤 닮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본래부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격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즉 우리 집안에서 채도가 제일 높은 사람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이미 섞여서 아버지가 만들어지고 아버지는 채도가 좀 떨어졌죠. 아버지에다 엄마가 좀 섞여서 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채도가 제일 낮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채도란 건 이런 거예요. 얼마만큼 그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냐는 뜻인데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참 여기까지도 참 쉬운 것 같은데 문제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빨강색이 있어요. 순수한 빨간색.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에다가 흰색을 썼고요.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흰색을 썼습니다. 자,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검정을 썼게 됩니다. 더 색이 진해지겠죠. 자, 더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흰색을 섞어서요. 그럼 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채도가 떨어져요. 다 알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채도가 떨어져요.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 색과 이 색은 어떤 게 채도가 더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10분 중에서 한 7분 정도는 이 색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쪽은 채도가 똑같죠. 왜? 검정 쪽으로 가든 흰색 쪽으로 가든 순수성이 떨어지기는 매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채도는 양쪽 어디로 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랑 명도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흰색을 섞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쪽은 채도가 이쪽으로 가도 떨어지고 이쪽으로 가도 떨어졌지만 명도는 일로 가면 올라가고 밝아지니까 일로 가면 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랑 명도는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각각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색의 3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색의 3속성을 얘기할 때 자, 톤표를 그려요, 보통. 자, 톤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 순색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색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자, 이렇게 색이 나열이 됩니다. 여기 순색이 비비드가 되겠죠. 자, 비비드가 되고, 뭐, 스트롱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색이 쭉 나열이 되는데, 자, 일로 가면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요. 일로 가면 갈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색은 어때요? 채도는 굉장히 낮은 색이지만, 명도는 굉장히 높은 색이죠. 자, 여기 있는 색은 채도는 높고, 명도는 한 중간쯤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색은 채도도 한 중간 정도 되고 명도는 높지만 여기 있는 색은 어떻게 될까요? 채도는 중간에 명도도 한 중간 정도 된다는 거죠. 즉 채도와 명도는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움직인다. 자,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서 제가 색의 3속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먼셀, 오스트발트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 용어를 들으면 갑자기 막 머리가 지끈거리려고 그래요. 아, 또 갑자기 무슨 먼셀이라고 그러고 막 오스트발트라는 사람도 나오고 거기다 그게 또 오스트발트는 헤링이라는 사람까지 나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즉 쉽게 얘기해서 색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색채학자마다 이렇게 색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색은 이런 식으로 입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먼셀 색채계에 나오는 이 먼셀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화가 출신입니다. 미국의 화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시감적으로 보여지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색채계를 만들었고요. 독일의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은 화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색채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NCS 색채계도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설명들을 제가 쭉쭉쭉쭉 길게 드릴 수는 없고요. 자, 먼셀은 무슨 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고 오스트발트는 뭐 어떤 색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 책에 충분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색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셀의 색 표기법은요. 자, HVC가 기준입니다. 자, 이 HVC는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이 H는요, 색상이고요. V는요, 명도고요. C는 채도를 얘기합니다. H는 휴의 약자고요. V는 밸류의 약자고 C는 크로마의 약자입니다. 자, 색상, 명도, 채도의 순서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2.5R에 5/10이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색상, 명도, 채도 순으로 표현한다. 자, 2.5R이 H가 되죠. 색상, 5가 명도가 되고 10이 채도가 되겠죠. 그러면 빨강은 빨강인데 2.5 정도에 있는 빨강이기 때문에 즉 약간 보랏기가 있는 빨강에 여기에다가 자 명도는 5 정도고 채도는 10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이 표현이 됩니다. 자, 명도가 5고요. 명도가 왼쪽에 있었죠. 아까 5 정도 되면 중간 명도쯤 되죠. 채도가 10이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거기 때문에 자, 채도가 굉장히 꽤 높은 빨강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먼셀은 표현을 합니다. 먼셀은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이제 뒤로 쭉 가서 자, 툭 하면 나오는 NCS. 자, 시험에 정말 툭 하면 나오는 NCS 표색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설명을 잘 드리지 않으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자, 보시면 S30, 50, Y30, R.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수치만 보면 갑자기 머리가 막, 이거 어떡하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도 곧 잘 나와요. 기사 시험에도 잘 나오고, 기능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자,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앞에 있는 이 S3050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S30은요, 항상 앞에 두 자리 자르는 게 중요해요. 자, 영어 문법도 어떻게, 어디서 끊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듯이, 자, 이것도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으로 영어는 빼고 숫자를 2개씩 자릅니다. 여기도 영어 빼고 숫자 2개씩 자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S30은요, 자, 흑색양이에요. 자, 50은요, 순색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흑색이 30이고 순색이 50이야. 즉, 특정한 색을 우리가 만들 적에, 자, A라는 색을 만들 적에요. 자, 이 색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색깔을 가지고 내가 뭐 흰색하고 검정을 섞어서 어떤 색을 만들겠다, 핑크색을 만들겠다, 이러면, 자, 일단은 빨간색이라는 이 색상이 들어가죠. 그렇죠? 순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백색도 들어가고 검정도 들어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백색이 안 들어가고 검정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서 색이 만들어지는데 이 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S30은 흑색의 양이에요. 흑색이 30만큼 들어간답니다. 자, 순색이 50만큼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색의 양은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이 포화도가요. 100은 흑색양 더하기 순색양 더하기 백색양입니다. 백색양은 별도로 표현하지 않아도 흑색양하고 순색양하고 백색을 더하면 100이라는데 얘하고 되어 있더니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백색은 표현이 안 돼 있어도 20이겠죠. 포화도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백색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20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색에서 여기 표기된 색에서 흑색이 얼마고 그리고 순색이 얼마고 백색이 얼마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색이 50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 순색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색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뒤에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뒤에서부터 잘려라 그랬죠? 2개씩. 자, 쉽게 얘기해서 R은 레드의 약자죠. R이 30인 Y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똑같이 10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레드가 30이고 Y는 그럼 70이 되겠죠. 자, 빨강의 30에다가 노랑을 70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색. 노란기가 훨씬 많은 붉은 계열, 주황색 계열이나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색인지 내가 알았어요, 드디어. 그러면 이걸 50% 넣고 여기에다가 검정을 30% 넣고 흰색을 20% 넣어서 만들어진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자르는 것만 잘 자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식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앞에 영어는 무시하고 앞에서부터 숫자 2개 자르고 뒤에서부터 숫자 2개 잘라서 세트예요. 자, S는 흑색을 표현하니까 자, 30. 자, 흑색량이 30, 순색량이 50인데 자, 흑색하고 순색량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백색량은 표현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만 포화도는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색은 20이다. 알 수 있겠죠. 자, 흑색량도 알았고 백색량도 알았고 순색량도 알았는데 순색이 어떤 놈인지는 몰라. 자, 이 순색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뭐 어떻게 해요? 순색이 뭐라고? 빨강이 30만큼 들어간 노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NCS 표색계도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딱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어디서 끊는지만 알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NCS 표색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시험을 치든 기능사 시험을 치든 일단 한 문제 먹고 들어갔습니다. NCS 표색계는 그만큼 굉장히 자주 나오지만 또 사람들이 외우기가 막 까다로워해서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색, 2차색, 3차색, 뭐 단일색, 유사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우선 자, 단일색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색상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빨강색이 있고요. 여기 뭐 그린이 있고요. 자, 이렇게 색상이 나오면 여기 오렌지도 있을 거고요. 뭐 레드 오렌지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번에 오렌지 나오고 지금 자, 뭐 Y도 나오고요. 뭐 GY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색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색이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색깔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빨강이라도 빨강 색깔이 흰색이 많이 들어간 빨강도 있을 거고 흰색이 조금 들어간 빨강도 있을 거고 아주 조금 들어간 빨강색도 있을 거고 진짜 완전한 순색의 빨강도 있을 거고 여기다 검정이 조금 더 들어간 빨강까지 빨강 외에도 사실 여러 개의 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단일색 배색은 말 그대로 요 피자파이 하나예요. 빨간색이면 빨간색, 오렌지색이면 오렌지색, 한 색의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거가 됐든 빨강이죠. 거의 핑크, 연한 핑크에 가까운 빨강도 빨강입니다. 예, 그리고 자주색 같은 빨강도 빨강이죠. 색상은 단일색 하나만 쓰고 거기에서 명도, 채도를 다르게 하는 걸 단일색 배색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웃한 두 개를 같이 쓴 걸 유사색이라고 합니다. 즉 색상은 세 개를 쓰고 세 개 내에서 톤이 움직이는 거겠죠.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보색입니다. 보색은 자, 하나의 색을 정한 다음에 가장 반대에 있는 성격의 색 두 개를 가지고 이 안에서 배색하는 걸 보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색 조화죠. 자, 그런데 단지 보색 조화라고 해서 아주 선명한 빨강과 아주 선명한 녹색 두 가지 색만 좋아한다고 보색은 아니에요. 아주 흐린 연한 핑크 같은 빨강과 아주 연한 올리브 그린 같이 연한 그린을 써도 보색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 장식을 하시는 분들이 채도를 너무 높게 보색을 쓰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노란색, 보라색 막 이런 것처럼 이걸 채도나 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세련되게 또 배색하실 수 있는 게 사실은 보색 조화예요. 또 어떤 분이 어떤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배색이라는 것은 동일색과 유사색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동일색과 유사색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편하지만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쉽고 편한 대신에 재미는 별로 없어요. 대신 보색은 배색을 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왜? 잘하기가 까다롭죠. 쉽게는 할 수 있겠지만 잘 예쁘게 하기는 까다롭지만 훨씬 더 리듬 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보색을 잘 다루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단일색이 쉬워서 좋다라는 건 쉽다고 꼭 좋은 건 아니겠죠. 이건 초보자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색을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아, 색을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보색이에요. 자, 그런데 보색 좋아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하위장식 하시는 분도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랬죠. 너무 대비가 강한 거 두 개를 동시에 쓰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가장 대비가 먼 애는 빼. 너는 빠져. 네 옆에 있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인접 보색입니다. 가장 반대되는 성격의 보색은 빼고 보색의 양쪽에 있으니까 사실 보색하고 비슷한 반대색이죠. 그렇지만 가장 강하게 대비되는 애고 빼고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강한 보색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좀 조화가 좀 쉽다라는 거죠. 요거는 인접 보색이라고 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뒤에 뭐 삼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만, 점점 이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색의 조화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뭐, 톤인톤, 톤온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색의 대비가 나옵니다. 자, 색의 대비는 좀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색의 대비는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해서 동시 대비다 혹은 뭐 개시 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 대비라는 거는 두 가지의 색을 한꺼번에 놓고 동시에 놓고 봤을 때 느껴지는 대비 현상을 갖다 동시 대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시 대비는 하나를 보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다른 하나를 봤을 때 느껴지는 뭐 대비 현상을 우리가 개시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색의 대비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특히 동시 대비에는 뭐 어떤 게 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종류가 많습니다. 뭐 색상 대비다, 뭐 채도 대비다, 뭐 명도 대비다, 면적 대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간단한 기본적인 동시 대비의 원리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대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기는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바탕은 노란색이고요. 여기 바탕은 빨강색입니다. 이때 똑같은 색의 오렌지색을 네모 안에다 넣었을 때 자, 재미있게도 책에 이 예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 25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253페이지 보시면 색상 대비 밑에 이런 띠가 보이는데 자, 노랑 바탕에 있는 오렌지와
빨강 바탕에 있는 오렌지색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재밌게도 빨강 바탕에 있는 오렌지는 노란기가 많아 보이고요. 더 좀 노르스름해 보이고요. 노랑 바탕에 있는 오렌지는 좀 더 붉으스름해 보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색상 대비해서 주변에서 대비되는 성격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자, 색상 안에서 어때요? 색상 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빨강이 있고요. 오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오렌지가 바탕이 빨강색에 있을 때는 반대로 노랑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성격이. 자, 노랑 바탕에 있을 땐 반대로 빨강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대비의 기본적인 효과예요. 즉, 주변 환경과 반대의 걸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게 바로 동시대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비 현상은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채도가 똑같은 채도의 색을 놔도요. 채도가 높은 데다가 이 채도를 놓으면 반대로 채도가 더 낮아 보이고 채도가 낮은 데다가 이 색을 두면 채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뭐든지 반대적인 성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차이가 색상에 가장 강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색상 대비, 채도의 차이가 강하게 나는 경우에는 채도 대비, 명도의 차이가 강하게 나는 경우는 명도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대비에서 단지 색상 대비 한 가지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색상 대비와 명도 대비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대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동시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의 표를 보시고 아, 동시 대비가 이런 거구나. 그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게 이 얘기였구나. 아, 이 바탕이다 이렇게 되니까 맞아. 이게 좀 더 노르스름해 보이고 이게 좀 붉으스름해 보여. 아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제가 쭉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연변 대비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번에 제가 오방색까지 오방색을 설명드리고 색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저도 좋겠지만 너무 계속해서 색채만 얘기할 수 있긴 없기 때문에 좀 말도 막 이제 꼬이네요. 색채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방색 얘기하고 끝낼 건데요. 오방색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오방색 외워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굉장히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방색만 얘기를 하고 색채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방색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표를 그리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른쪽이 무슨 색, 왼쪽이 무슨 색, 빨간색은 뭐를 상징하고 이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표를 먼저 그리십시오. 자, 표를 먼저 그리면 오방색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의 전통 색채 중에서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방위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5개의 바른 색이라고 해서 오정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방색은 어쨌거나 5개의 방위를 나타내고요. 그 방색과 방색 사이에 있는 오간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5개의 방위를 운전했겠죠. 자, 방위는 다 아시죠? 어디예요?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앙.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자, 우선 이렇게 표를 딱 그려놓으면 한 번에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우청룡 자백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청룡 자백호라고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방색이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용했던 그게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 우청룡 자백호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청룡이 되겠죠. 좌측이니까 백호가 됩니다. 색깔 나왔네요. 백호니까 백색이죠. 청룡이니까 당연히 청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알겠고 여기는 알겠고 중앙도 알 수 있어요. 왜? 우주 만물의 근원은 흙입니다. 그래서 토양을 상징하는 황색. 당연히 상징하는 동물도 황룡입니다. 3가지 색깔 벌써 다 나오고 상징 동물 다 나왔어요. 그 다음번에 자, 동서, 남북 이랬는데 자, 우선 3개 먼저 할게요. 자, 계절 먼저 합니다. 자, 청색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청색과 녹색을 비슷하게 함께 사용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청색은 파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녹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물의 시작인 봄에 볼 수 있는 색이 바로 청색, 녹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 봄이에요. 동쪽이. 해가 뜨는 곳, 만물이 시작되는 곳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봄을 상징합니다.
자, 남쪽은 여름을 상징하겠죠. 왜? 남쪽은 덥잖아요. 자, 서쪽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북쪽은 겨울을 상징하겠죠. 자, 계절이 나오고 나면 여기에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색은 더 무슨 색이에요? 적색이에요. 북쪽은 추우니까 흑색입니다. 와우, 색 다 나왔어요. 그죠? 이제 상징하는 동물만 보시면 될 텐데 적색은요, 불을 상징하는 주작입니다. 자, 흑색은 현무입니다. 자, 이 현무라는 동물은요, 상상의 동물인데요. 몸은 거북이고 머리와 꼬리는 뱀처럼 생겼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거북은 어디 살죠? 물에 살죠. 아주 깊은 물은 어두운 흑색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물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름은 당연히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라, 다 나왔죠. 오방색은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이 나는데 동쪽은 청룡이고 청색이고 봄이고 남쪽은 여름이고 그리고 적색이고 주작이고 절대로 못 외우세요. 왜? 하나 외우면 그 다음 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방색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면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표를 일단 그려놓고 우청룡, 자백호 써놓고 황색 써놓고 그 다음부터 계절 돌아가면서 방이 돌아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외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방색들은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냥 외우시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능사 시험에 오방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오방색인지 한 번쯤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시험 치러 가기 전날 제가 요거 설명을 이렇게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다음날 다 맞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그날 설명 들은 거 보고 제가 가자마자 십자가 표 그렸잖아요. 그리고 우청룡 자백호 써놓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쓰겠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외우면 될걸 내가 괜히 고생했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자, 색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요. 이렇게 재밌게 접근하면 또 굉장히 재밌고 쉽고 또 정말 멋진 게 또 색채입니다. 그런데 꽃을 하시는, 하회 장식을 하시는 분들이 색을 빼놓고 나서 하회 장식을 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라는 거는 이 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꽃에는 많은 화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굉장히 멋져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색만 잘 써도 50점 먹고 들어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 너무 어려우니까 난 어차피 색 잘 못 써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재밌게 조금씩 접근해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색의 달인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색채의 요소 중에서 색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